장마도 이제 지나가고 태양빛이 30도를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모든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토요일을 잘 견뎌야 될 겁니다. 하나 우리가 지난번 잼버리 대회에서 국제적 망신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그 칸눈이라는 그런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관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줄 걸로 예상했지만은 큰 사고 없이 이 태풍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체 정부와 그에 관련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사전에 대피함으로 인해서 또 그 대책을 잘 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 없이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섬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도시를 덮쳤는데 역시 미국 사회도 너무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재지변은 인간이 최소한의 극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무기력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소위 천재가 아니라 인재,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놓고 건국 논쟁이 다단히 불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던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주고 국제적으로도 나라의 건국 과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터위에 우리 광복회장으로 임명되신 이종찬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조다.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을 왜 세우느냐 하는 등 거북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장시간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20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 그러니까 상해로부터 정말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완전 수립될 때까지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의 철전 압제와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엄청난 피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 군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황적으로 자신이라는 곳으로 난징 그리고 충칭의 창사 이런 곳 등으로 이동을 해서 광복을 맞이할 때는 다시 상해 임시정부 이름을 가지고 순환을 겪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당시 1919년에 3.1운동이 거국적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민족의 함성과 의지가 결집된 독립선언서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28 동경선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유학생 또는 지식인들이 동경에서 3.1운동을 그런 독립운동 선언서를 낭독했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 영향을 받았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약소 국가들의 해방,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독립운동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저 백두산 해산진에서부터 제주도 서귀포까지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인구 한 2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독립 만세를 불렀다니까. 그것은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독립선언이고 우리 한국인의 의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태동할 때 19년 4월 11일부터 공식 명칭을 씁니다마는 이미 상해 임시정부 이전에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디보스톡에서도 신한, 새로운 한국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임시정부들이 사실은 결국 규합해서 상해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해가 가장 합리적이다. 또 미국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임시정부들이 구성돼 가지고 상하이로 점점 모여들게 됐어요. 그리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크게 한성 임시정부, 그러니까 서울의 임시정부와 통합을 함으로써 완결이 되고, 한성 임시정부에서 총집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승만이고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동입니다. 그 초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대로 상해 가서 임시정부를 맡아서 쉽게 말하면 국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국가니까 당연히 국가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앞에 임시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란 것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4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첫째가 영토, 그 다음에가 국민, 그 다음에가 주권, 그리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인다면 국제관계예요. 외교적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제간에. 그러니까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2차 대전 종결을 앞에 두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승인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영토나 국민이나 주권이나 사실상 갖추지 못했다 이게. 물론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름대로 공화제 선포라든지 또 우리의 독립 만세를 부르는 칭호라든지 그 외 국장, 국세 이런 모든 것들은 갖추고 각 부의 장관급에 해당되는 부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국제사회는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국가의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영토도 일본이 점령했지. 국민도 일본 통치에 들어갔지. 그럼 주권 행사가 안 돼요. 어느 특정한 영역이라서 독자적으로 의회를 만들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영역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명정부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임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정신적 배경이 무효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걸고 상해 임시정부를 지켰고 그 임시정부를 구심점으로 해서 독립, 일본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독립국이 생기고 군가를 부르면서 광복의 그날을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 군정 밑에서 그리운 땅 자기 조국을 찾아오고 싶어도 임시정부 요인의 자격으로는 올 수가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참 서글픈 일이죠. 같은 시대에
런던의 망명정부,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예요. 왜? 국제적 승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독일의 식민지 밑에 있었지만. 그래서 드골 정부가 프랑스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임시정부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조선 왕조가 아니다. 이 공화제를 선언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어요. 왕에게 있는 거 아니다. 이거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흥분만 할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가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조건이. 그러나 48년 8월 15일은 유엔이 감시하는 48년 5월 10일 총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재헌 의원들이 우리 재헌 헌법을 선언하고 국가로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다시 또 의회에서 선출받아가지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이제 임시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정식 건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법통을 개성했다고. 상해정부를 개성했다,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엄연히 임시야, 임시. 그 임시가 떨어져 나가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에도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엄격히 규정을 했고 제도를 갖고 있었고 헌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아까 영토가 미치지 않지, 주권이 없지, 국민이 없어요. 정부의 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통치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망명정부였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참여하고 애국했던 많은 선열들, 엄청나게 목숨을 던져서 지켜줬던 분들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출범하는 거예요. 아마 광복 회장님은 그 어르신들이, 조상님들이 전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건국은 아닙니다. 정말 진짜 건국은 나라를 최초로 세운 당군왕검이 실제로 건국이에요. 그분이 개국이죠. 하늘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전 세계에 선포해서 출발이냐. 거기서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조선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는 엄격히 조선왕조 개성은 아니기 때문에 공화제를 선포하는 겁니다. 왕정에서. 이것도 대단히 큰 혁명이고 우리 한국사에서 길이 빛나야 할 엄청난 사건이죠. 5.16도 있었고 별의별 게 다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건국은 마치 동학이 주장했던 한상제도 철폐나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그런 공화정의 뿌리는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 승인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다스려야 할 영토, 국민, 주권이 없으니까 국가로 인정이 안 돼요.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46년 가장 빠르게 준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소위 건국실천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소위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건국실천위원회. 건국 정식 명칭 건국실천원입니다. 건국실천원. 실천원이란 지도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재를 뽑아다가 나라를 새로 세울 때 대한 적재적소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건국실천을 왜 세웠겠어요? 김구 주석이 상해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위원장 주석인데 나라를 대표한 분이 그 양반 국세도 가지고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48년 4월 달인가
김일성이가 잔꾀를 부리라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북한에서 전국 사회단체 제정당 연석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한 400여 명이 평양에 왔어요. 그때 김구 주석을 따로 불러다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쓰던 국세를, 국가를 대표하는 도장을 자기한테 갖다 헌납하면 부주석 자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부수상 자리를. 김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단독 선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라가 다 갈라진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설득 못하고 오면 38선을 베고 죽더라도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도 북한은 김구 주석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세를, 국가 도장을 갖다가 바쳤다고 사진까지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기한 놈들이죠. 이 점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건국의 개념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오래된 2006년 정도의 그 국민의식에서 조선일보가 발표한 걸 보면 전 국민의 62%가 건국을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인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지. 그 얼마나 걱정이. 지금도 시중에 논란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지난 정부들이 전부 다 그걸 부정하니까. 사실은 48년 8.15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출발한 국가 자체를 정통성으로 인정 안 해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의 동상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나라가. 근데 거기다 대고 기념관 하나 세우겠다고 했더니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막말을 해버리면 이 정체성, 나라의 정통성, 정체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지. 심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깊이 성찰하셔서 스스로 인정하시고 다행히 나중에 아마 광복절 때 대통령하고 만나선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세우는데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상징적 국가의 총체적 정부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거기서부터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나라가 개국한 게 아니에요. 개국은 당군이었어요. 그게 진짜 건국이죠. 나라 세운 거죠. 그 나라가 법통을 이어서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를 통해서 조선까지 오는 거예요. 참 위대한 나라죠. 자랑스러운 나라죠. 더군다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160여 개국이 신생 독립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고 성장한 나라, 민주주의 성취, 산업화 성취, 정보화 성취, 지금 제4차 산업에도 1, 2등을 다투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김구 주석님이 군사는 남의 적을 막을 만큼만 가지면 되고 부국강병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보유하는 것은 먹고 살 만큼 가지면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나라는 문화강국이라고 했어요. 문화강국. 그러니까 바로 역사여 뿌리여 민족의 정신이 바로 문화에 있는 겁니다. 그 문화가 형성돼야만 문화권을 만들고 문명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태평양 문명의 중심에 한반도가 쓴다. 한반도가 쓸 것이고 2050년 통일된 대한민국은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세계를 관리하는, 세계를 운영하는 지도국가로 우뚝 쓸 것이다. 소득은 미국은 10만 불 조금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10만 불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저는 통일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태양이 밝아오듯이 북한 정권은 이제 단말기적 과정을 가고 있어요. 종말적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켜봐 주십시오. 분명히 김정은 정권은 몰락합니다. 그 정권이 몰락되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태평양 중심의 문명국가가, 문화적 강국이 돼가지고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세계 표본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우리 모두 그런 정신으로 더 이상
역사론쟁, 바꿔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냐 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논쟁을 정말 지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건국이라면 임시란 말을 써야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망명정부예요. 망명정부.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관할을 못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퇴로 탈출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항일운동을 하고 이런 목숨을 바친 운동한 것은 사실이고 그 법통성,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